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으로 정치권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네, 두 분과 그 밖에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지 23일 만에 또다시 충격적인 정치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목에 칼을 찔렸고 배현진 의원은 돌로 이제 맞게 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정말 총선을 지금 70여일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은 또 많은 또 좀 사실 그 우려와 걱정을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논란은 간단하죠. 이거는 사실 우리 정치가 정말 적대적 증오의 정치를 반복해온 결과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그 정말 안타까운 테러를 당한 지 3주 만에 벌어진 일인데 그 직후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막아야 한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반보고 혐오가 혐오를 부르고 그다음에 증오가 더 큰 증오를 부르는 이런 적대적 증오 정치를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발언은 강해져 갖고 진영의 대결은 더 공고화됐어요. 제가 일간지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공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정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에게 물었는데 거의 공이 45%가 상대당의 사람과는 식사와 술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데 불에다가 또 기름을 더 붓는 것이 이제 이런 빅스피커 역할을 하는 각종 유튜브들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른바 확증 편향의 사실들만 또 꺼내놓으니까 이게 자꾸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70일 남은 총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불안감에 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경호 인력을 늘려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당장 급한 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양당 모두 SNS상에서 거친 용어를 쓰는 그런 후보들 걸러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지도부라든가 대변인단에서 지금 내는 논평 수위도 조금 품격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정치가 상생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불행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여야 공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공천 과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거운동 캠페인 과정에서도 실행으로 보여줘야 할 절박한 전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 적대적 정치 혐오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나 이제 중학교 2학년의 소행이라고 밝혀져서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왜냐하면 이번 이제 범행의 원인이 뭐냐, 그걸 본인 스스로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방범죄 가능성 이렇게 전문가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치 혐오 현상이 이런 이제 테러나 습격으로 이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사건하고 무관하게 분석한다 하더라도 진영 간 대립은 격화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증 편향도 점점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정치 원인이, 그러니까 혐오 현상이 좀 강화될 때는 사회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또 관련이 돼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양당이 격차 해소, 그리고 이 양극화 해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산하고 소득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머리를 좀 맞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정치권이 과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해소를 할 수 있는 좀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정치권이 오히려 선악대결로 자꾸 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선악 구분을 하면서 사회 캐캐묵은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 거론한다거나, 그리고 여당 비대위원장이 상대당의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을 마치 척결의 대상으로 취급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문제 있어 보이고요. 야당에서는 또 역으로 그렇게 상대방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걸 또 활용해서 우리는 또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가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들여다보는 노력을 할 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모방 범죄 좀 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각별히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요, 남일 같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이 출마 선언 이후에 누군가가 연구실 문틈에 협박 쪽지를 끼워놨다고 하고요. 두 분께서 이 원인으로 양극화, 혐오 정치 이런 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대안으로 SNS 앞서 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총선 앞두고 유권자와 정치인들 더 가까워지고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이럴 텐데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범죄심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았던 그 놀라움을 사실 머리가 잠시 멈췄다고 공포감을 네. 표현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 좀 심각한 일인데 저는 그래요. 지금 70일 남았으니까 정치인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그다음에 더 가까이 와서 만나려고 하고 스킨십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속성인데 그럼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 괴리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모든 후보들에게 경찰 경호가 배치될 수는 없어요. 우리 법상도 안 되고 현실적인 인력 운영도 그렇게 안 돼요. 다 예비 후보들이니까 아직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급한 대로 그 예비 후보들의 이제 수행 인력들이 한두 명이 조금 좀 말하자면은 근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돌발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대처를 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후보들도 좀 얇은 옷보다도 좀 약간 그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기구나 옷들도 좀 착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지금 이게 급한 대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군중이 운집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접근할 때 자신에게 좀 적대적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이 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올 때는 신속하게 현장을 좀 이동하고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지 지금 입장에서 뭐 경찰 경호 인력을 뭐 1인당 두세 명씩 붙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일일이 뭐 사실은 그 우호적인 지지자들만 끌어모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같은데 재래시장 같은데 가면은 정말 어디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두세 가지 정도의 급한 정도의 지금 그런 뭐 현실적인 보완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총선 앞두고 당장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게 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들 사이에서 방검복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뭐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공포 아니면 두려움 같은 걸 좀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주 뭐 단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 선거 때 아무래도 네거티브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나쁜 점을 얘기하지 말고 네. 제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겠습니다. 그 개선에 해야 할 대안들을 좀 내놓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많이 비난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혐오적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좀 각 당이 내줬으면 좋겠다. 후보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동요나 이런 것들을 좀 막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런 대책들이 임시방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길게 멀리 보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정 갈등 논란이 있었던 한 주였는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에서 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 따르면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긍정평가 5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재명 대표 35%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이후에 저희가 언급하겠지만 윤 대통령 31%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라고 그러니까 이른바 흔히 이제 이거를 윤한 갈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저도 윤한 갈등이라고 표현할 텐데 이 사태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명분 그다음에 리더십 타이밍에서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과 타이밍, 그다음에 뭐 세력 이런 쪽에서 전부 말하자면은 명분 없었다고 이렇게 아마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말하자면 중도층이나 보수 지지층에서조차 이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총선이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여권의 분열은 필패인데 이 여권의 분열을 먼저 요구한 사람이 대통령실 아니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워딩 그대로 한다면 난 사퇴를 요구를 거부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 말하자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30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가. 그런데 빠르게 당을 지금 장악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생겼다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어쨌든 윤한 갈등 이 사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명분, 타이밍, 그다음에 자기 총선에서 나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뚜렷한 이제 방향성을 이미 당내 구성원들에게 각인시켜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입장에서 조금 저는 좀 이걸 눈여겨봐야 하지만 다만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 평가는 이렇게 높게 아주 네. 긍정 52%나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요지부동이에요. 네. 그 35%포인트에서 갤럽 보면은 민주당과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본인의 인기는 올라가지만 국민의힘, 정작 당의 대표인 자신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상승되지 않는가? 왜 이 연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 부분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한동훈의 인기와 당의 인기가 괴리감이 있다는 측면인데 결국 후보들은 한동훈 간판이 아니라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리를 어떻게 빠른 시기에 이거를 좀 합치시켜내느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남은 과제 같아 생각이 듭니다. 예, 윤한 갈등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향성으로만 보면요.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금 그동안의 모습들 보면 잘한다 이런 평가,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 10명 가운데 9명이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좀 점점 사그라들고 있고 그 자리를 한동훈 위원장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수층 내부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취해서는 안 되는 게 중도 부동층은 잘한다와 못한다가 평가가 거의 엇갈리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올라가야지 진짜 평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번 선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볼 땐 한동훈 간판으로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목을 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자꾸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지금 돌출해가지고 튀어나오는 상황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라 마람 이런 이제 소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해결할 거냐? 그게 국민의힘 지지율로 연동이 되고 결국 총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좀 냉정한 평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좀 굉장히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선거 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매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야권에서 볼 때는 거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직전에 광역교통망 얘기 134조짜리 내놨죠. 그 전에는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감세 정책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듯한 모습 보인다거나 아니면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안 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뭔가 발표하고 그동안에 민생 문제 챙기지 않은 거 이제 챙기는 것처럼 선거 앞두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 선거용이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대통령이 지금 이런 대책 내놓는 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로 봤을 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실이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이고요. 윤 대통령이 가려진다고 해서 지금 가려지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단순히 한동훈 얼굴로만 그걸 극복할 수 있겠느냐?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설 경우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차별화가 얼만큼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같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변화인데요. 긍정평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내린 31%,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오른 6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평가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떠오른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과 중도층, 보수 지지층까지 다 포함해서 윤석열, 한동훈의 이 갈등의 본질을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공세였다고 치부가 됐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 여권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시킬 정도의 이슈로 부상하니까 더 관심을 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는 이게 이제 그 몰카, 함정 몰카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찌 됐건 시도 자체가 아주 파렴치한 범죄 행위였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면서 말하자면 잠복기에 있었던 이슈였는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마치 이제 사천 논란으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논란으로 번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이 문제가 핵심이었다는 걸 인식한 거죠. 그러면서 잠복기에 있었던 이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한 갈등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든 해명이든 설명이든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어쨌든 앞으로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금 거의 1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문제라고 이제 인식한 순간 이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회는 할 수 없고 침묵이라거나 덮고 가는 게 어렵고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우리의 가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정 몰카고 이것이 취재율에 어긋나는 일이라 정말 부당하다라고 입장을 내든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적 눈높이에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가야지 피해갈 수는 없는 이슈가 되었다가 이번 갤럽 조사에 저는 말하자면 함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한동훈 위원장 공을 용산으로 넘긴 거잖아요. 분명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용산에서 이 공을 어떻게 정말 퍼스트 터치를 잘 해가지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수면 밑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큰 리스크로 부상할 수도 있고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예. 부정평가 이후로 김건희 여사 행보가 이제 9%가 나왔는데 이게 지난주보다 7%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윤한 갈등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이 전국 윤석열 정부의 실세구나 이걸 다시 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내가 여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집단, 우리 지지층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정치 집단이나 지지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보수층이 보기에도 방어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하고 맞서는 모습이 나타나서 일정하게 차별화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싸움의 끝은 결국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 모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나서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어디까지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처하는가의 문제인데 타이밍은 이미 많이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이 생기고 있는 마당에 명백 문제가 다시 또 이렇게 불거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밝혔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지금 결국은 여당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이 충돌하는 문제까지 지금 와버렸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신년 기자회견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하는데 그냥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 되는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질문을 안 받겠다고 계속 지금 피해 다니는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보수 언론에서 계속 칼럼이나 이런 것들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질문 받으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비록 굉장히 여러 번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응대하더라도 최대한 응대하면서 설명할 때 거기에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뭐 방송사하고 대담 형태로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지층조차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매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설득하기 힘들다 이런 거고요. 지금 몰카 공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 비대위원장도 똑같이 인식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만 설명할 거면 저는 오히려 더 역풍을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억울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건데 지금 나오는 태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윤 대통령이 대담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선거에는 이게 악재를 털어내고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쪽 방향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예. 차라리 국민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법이나 어려운 대책들을 오히려 내놓는 방식으로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도 수준까지 대통령이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이걸 악재를 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유난 갈등은 이 사천특화시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일단은 좀 봉합 국면으로 보여지긴 했지만 불씨가 완전 다 꺼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과제들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앞으로 가자는 단연코 공천이죠. 이건 예. 뭐 사실 이게 이제 뭐 사천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뭐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더 큰 불씨는 이게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는 있지만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충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그거잖아요. 253개 지역구에 사람을 다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의 사람이 더 많느냐. 근데 이걸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 대통령실에서 나왔다고 뭐 물론 친윤 인사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게 뭐 253개 지역구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 호남까지 다 포함한 건데 그러면 당선 가능한 지역구 혹은 선전할 수 있는 지역구에 어느 사람이 더 많이 가느냐.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 세력은 현재는 분명히 없어요. 한 달밖에 안 됐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불거진 이상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공천 그 기준을 뭐 뚜렷이 세우고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뭐 예외 조항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또 얘기면은 뭐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얼만큼 이제 서로가 합치된 의견을 갖느냐. 근데 합치되지 않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느냐 물밑에서 조율하느냐. 이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봐요. 결국 어느 총선이든 어느 선거든 결국은 이제 현재 권력을 가진 분이 이 당을 자기가 좀 이끄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 이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고 역대 정권 다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선거를 치를 간판은 어떻게 이 문제를 유연성 있게 받아들여 가지고 착근시키느냐 이게 과제예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한번 1차선에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2차선, 3차선이 올 거라고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딱 하나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얼만큼 매끄럽게 이걸 조율해내느냐 아니면 거칠게 이것이 갈등을 밖으로 표출해내느냐 이 싸움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게 갈등으로 비화될지 아니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부드러운 리더십 착근으로 좀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또 인식될지 그 과제가 남은 것 같아요. 예, 김성환 평론가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유난 갈등 더 터질 여지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권력은 하나로 존재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제2, 제3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핵심에 공천이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른바 이제 윤 대통령의 참모 출신들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전직 장관까지 포함하면 한 50명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검사 출신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관위원회가 전략 공천이 가능한 방식들을 길을 터놨어요. 지금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한 언론이 분석한 걸 보니까 수도권 지역의 한 60%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전국을 다 합쳐도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원 당규상으로는 50명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나온 지역이 전략 공천 지역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른바 이제 그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나 아니면 검사 출신들이 내려간 대통령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내려간 지역이 만약에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같이 경쟁 지금 예비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먼저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할 거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공천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진짜 당이 막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자격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우리는 당원 당규상 그 모두 다 후보들 다 경선을 붙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비록 단수 공천은 못하고 전략 지역으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경선은 붙이게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는 것도 또한 바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양당 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있지 못한 정당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나 분열 양상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파열음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제2의 대통령실하고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제 문제부터 좀 짚어보면요.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못을 박았지만 민주당은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병립형 회기 반대 성명까지 낸 상황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결론 내기 정말 어렵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선거제는 상대가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우리는 병립형으로 갈 거야. 예전 전국구 방식으로 그냥 47석 각 정당 지지율별로 그냥 의석 나눠 가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선거제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예. 지금 준연동형으로 돼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가자는 방향대로 민주당은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어쨌든 선거제는 합의를 하려면 여당이 지금 동의가 돼야 합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제 대안입니다라고 내놓았을 때 국민의힘이 난 싫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선거 방식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준연동형에 위성정당 만드는 쪽으로 그냥 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또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지난 선거제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무난한데, 그러면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선거제 기본 취지 자체가 훼손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선거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정치권이 국민의 그 어떤 그 표의 어떤 비례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더 핵심은 다양한 정치 사상이나 아니면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소수 정당들이 등장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정당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도 똑같이 가치 있게 그 대표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위성정당 만들었는데 보니까 위성정당 만들어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소수정당이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양당 싫어라고 하는 제3지대에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어떤 이념 지향을 갖고 있거나 뭐 녹색당이든 아니면 정의당이든 이런 당은 존재 가치가 지금 별로, 그러니까 지지를 별로 못 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민주당은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정치적 명분에만 매달리다 보면 의석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일당을 내줄 가능성이 생겨버리고, 그렇다고 준연동형을 열어둔다고 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내놔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갈 거면 기존의 준연동형을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대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겨날 정도로 그 어떤 이념 지향을 갖고 있는 정의당에서도 지금 입장을 어느 정도 이제 열어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시민사회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위성정당이 아닌 뭔가의 당 형태를 가져나가는 걸 용인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래도 준연동형제 유지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병립형 회기가 맞다. 왜냐하면 그 좋은 명분과 목적으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결국 위성정당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모든 국민이 똑똑히 봤지 않았느냐. 그 패를 양당 모두 우리가 절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차라리 돌아가자. 어차피 이것은 이 준연동형은 이게 어쨌든 이게 위성정당이라는 패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 그럼 정직하게 사과하고 돌아가든가. 이재명 대표 속내 얘기했잖아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또 와니까 명분은 또 그래도 국민들의 이게 정치개혁 카드로 가져온 거를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근데 정치에서 가장 나쁜 거는 선택을 아무런 선택도 안 하는 거예요. 정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효용감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건데, 불확실성을 지금 총선이 7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안 됐으면 60일, 50일 남은 상태에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선거구 획정서부터
지금 기본적인 선거 제도까지 아무런 것도 지금 확정된 게 없잖아요. 불확실성을 정치권이 키우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입장을 내놨잖아요. 우리 욕을 먹더라도 병리표로 가겠다. 근데 민주당은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또 당이 분열하고 이탈할 것 같고 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니까 현실과 말하자면 그 이념 사회 이상 사회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울질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저는 이건 책임 정치도 아니고 이거는 대한정당으로 보여주는 이거는 말하자면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건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빨리 결론을 내달라. 지금 그 김성환 평론가 말대로 어떤 선택을 해도 욕을 먹어요. 그렇다면은 좀 더 정직하게 가는 게 맞고 자꾸 이게 끄는 순간 소탐 대실일 겁니다. 더 크게 있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힘이 우리 병리평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노골적으로 더 운동장 기울게 만들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국민들의 표 가운데 40% 이상, 많게는 50% 가까이 되는 표가 사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구 선거, 승자 독식으로 가는 선거제를 보완하겠다고 시작한 거잖아요. 예. 취지는. 근데 그 취지가 제대로 안 사는 거는 비례의석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비례의석도 안 늘린다. 전체 의석은 오히려 줄이자. 그리고 오히려 옛날식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례의석은 정당 지지율별로 나눠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병리평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은 더 기울게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없어요. 자기 기득권 지키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민하는 거는 민주당이 지금 준연동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좋은 제도로 만들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안 한 건 아닌데 국회 차원에서 정개특위에서도 계속 전체 의석을 늘리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례의석도 한 100석 가까이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금 마지막 선택이라고 하는 게 고민을 하는 것 자체 행위를 저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권역별로 가게 되거나 권역별로 가게 될 때 연동형이 아니라 병리평으로 그대로 가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만약에 병리평으로 간다 그러면 권역별로 간다 그러면 그걸 좀 설명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겠다. 충분히 국민들이 이렇게 가도 이게 어느 정도는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중등록제처럼 지역구도 출마하고 비례의석도 등록하게 해서 이 정도 어렵더라도 지역구도를 깨는 데 있어서 이만큼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충분히 설명해라.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방법들로 가고 그게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지금 준연동형으로 기존의 제도를 건들지 말고 가고 그리고 위성정당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일종의 거리를 좀 둬서 네. 좀 우리 사회 다양한 제 세력들이 같이 연합정당 형태로 만드는 그런 위성정당이라도 만들어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법. 이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마치 민주당이 지금 지고지선한 그 선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 법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원래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이 이 법을 내놓고 연동형으로 가자고 민주당을 부추기고 지난 총선 때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그래서 그럼 우리 공수처법 통과시켜줘 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야합의 산물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김성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은 정말 이 얘기는 여야가 모여서 합의하고 공론 과정을 정말 잘 예. 거쳐가지고 지고지선한 정책을 내놓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소수정당과 민주당 당시 거대 여당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폐해가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위성정당이랑은 듣고 보도 못한 해계정당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좋아요. 그럼 지금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지금 총선이 70일 남았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게임의 룰을 만들지도 않습니까? 그걸 고민하고 언제까지 고민할 겁니까?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빨리 고민하고 결론 낸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뽑힌 분들이 선거제 개편 정말 그러면 머리 맞대고 한번 논의해보자는 네.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수당 만들어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야사당이 합의를 한 거지. 지금 네. 야합이라고 표현하시니까 그때 합의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금 다 들어와 아니 있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당시 기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 공수처법안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그 정치 협상의 산물이잖아요. 제가 뭐 야합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정치 협상의 산물이잖아요. 그게
과연 공정했습니까? 그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린 건데 어쨌든 확인이 됐잖아요. 이번 4년 동안 그 얘기를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두 분도 이렇게 뜨거운데 정말 여당 야당이 이 선거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이. 그리고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데 관련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윤곽이 드러날지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